2026년 3월 중동의 밤하늘에서 낯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빠르게 접근하는 위협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잠시 뒤 지상에서 미사일이 수직으로 튀어오릅니다. 그런데 발사관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방식은 아닙니다. 미사일은 발사관 위로 사출된 뒤 공중에서 점화되고 빠르게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날아오는 표적을 향해 그대로 돌진합니다. 표적 주변에서 단순히 파편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정밀하게 접근해 직접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천공2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책자료와 당시 보도에 따르면 UAE에 실전 배치된 천공2는 2026년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처음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당시 UAE에 배치된 천공2 2개 포대에서 약 60여 발의 요격미사일이 발사됐고 약 96% 수준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UAE군이 상세 교전 기록을 공개해 독립적으로 검증된 통계라기보다 방산업계와 관련 소식통을 통해 알려진 수치라는 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질문은 남습니다. 왜 하필 한국 무기였을까요? UAE는 돈이 부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방산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입니다.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하고 오랜 실전 경험을 가진 미국산 방공 체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UAE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공2를 도입했고 이라크까지 계약 행렬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히 한국산이 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흔히 말하듯 T방산의 기술력이 높아졌기 때문일까요? 둘 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UAE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라크까지 이어진 흐름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천공2가 중동에서 팔리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가격표보다 먼저 이 무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사막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군은 1980년대부터 미국산 호크 미사일 체계를 중거리 방공 전략으로 운용해왔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비는 노후화되고 있었는데 한국이 상대해야 하는 공중 위협은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만 막으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중요한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먼저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춘 천공2I를 개발해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훨씬 어려운 목표를 잡았습니다. 날아오는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미사일로 미사일을 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서로 빠르게 움직이는 작은 물체가 공중에서 정확히 만나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탄도미사일의 속도는 일반적인 항공기보다 훨씬 빠르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짧습니다. 천공2는 이런 표적을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이른바 히트투킬 방식을 적용합니다. 탄도탄을 추적하는 다기능 레이더와 교전 통제 체계, 그리고 유도탄의 급격한 방향 전환을 돕는 측추력 제어 기술 등이 함께 작동합니다. 천공2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2012년 시작됐습니다. 시험평가를 거쳐 2017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8년부터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공2만의 독특한 발사 장면도 만들어졌습니다. 발사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미사일 뒤에서 곧바로 거대한 화염이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미사일을 발사관 밖으로 밀어냅니다. 수직으로 솟구친 미사일은 공중에서 방향을 잡습니다. 그제야 엔진을 점화합니다. 콜드론칭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핵심은 방향입니다. 위협이 어느 쪽에서 날아올지 미리 정해져 있다면 발사대를 그쪽으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전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왼쪽에서도 올 수 있고 오른쪽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전방에서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천공2는 수직으로 사출된 뒤 공중에서 방향을 잡기 때문에 360도 전방위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공2의 이야기는 예상 밖으로 꺾입니다. 이 무기는 처음부터 중동 수출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목표는 한국의 하늘이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문제를 풀다 보니 결과적으로 중동 국가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던 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중동의 고민도 놀랄 만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방공망의 주된 상대는 전투기였습니다. 크고 비쌉니다. 숫자도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날아오는 물건이 달라졌습니다. 탄도미사일이 날아옵니다. 순항미사일이 날아옵니다. 드론까지 섞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를 막는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발을 막았는데 바로 뒤에서 또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방공망의 계산법이 바뀝니다. 가장 비싼 미사일 하나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얼마나 넓은 지역에 얼마나 많은 방어선을 깔 수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바로 여기서 천공2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천공2를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패트리엇과 천공2 가운데 누가 더 좋으냐는 식으로 비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매자의 고민은 조금 다릅니다. 패트리엇을 버리고 천공2를 살 것인가가 아닙니다.
내 하늘에 아직 비어있는 공간을 무엇으로 더 촘촘하게 메울 것인가에 가깝습니다. 방공망은 성벽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겹의 문입니다. 더 높은 고도와 먼 거리에서 한번 맞고 그 방어선을 통과한 위협을 중간에서 다시 맞고 더 낮게 들어오는 표적은 또 다른 체계가 상대합니다. 천궁2는 이 다층 방공망에서 중거리, 중고도 영역을 담당하는 체계입니다. 공개된 지원상 최대 사거리는 약 40, 개am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항공기뿐 아니라 종말 단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개발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답은 단순해 보입니다. 성능이 괜찮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팔린 것이다. 실제로 비용 경쟁력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은 천궁2 요격탄 가격이 한 발에 약 15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패트리어 PS 스케일 요격탄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종류의 요격탄은 계약 시점과 형식, 지원 패키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발 가격만으로 성능 대비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격표만으로 천궁2가 중동에서 빠르게 자리를 넓힌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충분한 규모로 배치하고 계속 운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방공망은 한번 구입하면 끝나는 무기가 아닙니다. 레이더가 필요합니다. 교전 통제 체계가 필요합니다. 발사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교전이 벌어지면 소모된 요격탄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충돌이 길어질수록 처음 구입할 때의 가격뿐 아니라 재보급 능력과 생산 능력도 중요해집니다. 공격 미사일 한 발에 요격탄 한 발만 쓰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위협의 종류와 교전 상황에 따라 표적의 복수의 요격탄을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이 10발, 20발, 그 이상으로 늘어나면 방어하는 쪽의 질문은 달라집니다. 한 번 막을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계속 막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고성능 방공체계를 소수 보유하는 것과 수도와 공항, 원전 석유시설 같은 핵심 인프라를 여러 포대로 방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천궁2를 가장 먼저 선택한 나라는 UAE였습니다. 2022년 UAE와 한국 측 업체들은 약 35억 달러 규모의 천궁2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UAE는 한국 이외 국가 가운데 최초의 천궁2 도입국이 됐습니다. 이 계약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국은 계약 전부터 방산 협력을 이어왔고 UAE 측은 천궁2 시험 평가와 운용 능력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이 계약만으로도 한국 방산에는 대형 수출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UAE 한 나라만 도입했다면 성공적인 개별 수출 사례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천궁2의 의미를 바꾼 것은 그 다음 계약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사우디 계약은 2023년 체결됐고 2024년 2월 한국 국방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규모는 천궁2 10개 포대 약 30여 억 달러였습니다. 당시 환율로 4조 원을 훌쩍 넘는 규모였습니다. 10개 포대입니다. 몇 발을 시험적으로 도입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가 자국 방공망을 구성하는 주요 전력 가운데 하나로 천궁2를 선택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라크도 천궁2 계약에 합류했습니다. 2024년 9월 LIG넥스1은 이라크와 약 3조 7천억 원, 당시 환율로 약 28억 달러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중동에서 하나였던 수출 사례가 여러 국가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방공미사일 시장에서 한국은 후발주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여러 나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가격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는 미사일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체계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운용하기 위한 관계까지 함께 삽니다. 고장이 나면 누가 정비할 것인지, 요격탄이 부족해졌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자국군의 운용 인력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나중에 성능을 개량할 때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까지 따집니다. 천궁2 수출에서 주목받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국 측은 후속 군수 지원과 운용 인력 교육, 현지 산업과의 협력 등을 포함한 패키지 방식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UAE와의 방산 협력 과정에서도 공동 연구개발과 현지 생산을 비롯한 장기적인 협력 가능성이 논의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천궁2가 파는 것은 미사일 몇 발만이 아닙니다. 구매국의 방공망 안에서 하나의 체계가 차지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 자리를 확보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군인들이 그 체계로 훈련합니다. 정비체계가 구축됩니다. 부품 공급망이 생깁니다. 레이더와 지휘통제 체계가 연결됩니다. 향후 추가 도입이나 성능 개량에서도 기존 공급업체와 다시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스마트폰으로 비유하면 단말기 한 대를 판 것보다 하나의 생태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UAE 한 나라의 계약도 중요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10개 포대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라크까지 뒤따르면서 천궁2는 중동에서 단발성 수출을 넘어선 흐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위에 놓아보면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는 모두 한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이 고민하는 문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도와 석유시설, 공항과 군사기지 같은 핵심 인프라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전혀 다른 이유로 비슷한 문제를 고민해온 나라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한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시킨 기술이 결과적으로 한국 방산업체가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무기체계 가운데 하나로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천궁2에는 결정적인 한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시험에서는 요격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대형 수출 계약도 따냈습니다. 기술력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도 방산 시장에서는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가? 패트리어처럼 오랫동안 운용된 방공체계들은 실제 분쟁에서 쌓은 교전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 후발주자인 천궁2는 그동안 공개된 실전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이 부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UAE에서 천궁2가 실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데 투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정책 매체는 천궁2가 2026년 3월 UAE 방공작전에 투입돼 높은 수준의 요격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얀예순말을 발사해 96% 수준의 성공률을 기록했다는 세부 수치는 UAE군이 전체 교전 자료와 산정 기준을 공개한 공식 통계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성공률보다는 천궁2가 실제 방공작전에 투입됐다는 사실 자체에 더 무게를 두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미사일 몇 발을 떨어뜨렸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다음 구매국이 천궁2를 평가할 때 시험장 자료 외에 실제 운용 사례를 함께 검토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방산 시장에서 이 차이는 큽니다. 시험장의 성공은 기술적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실전 운용 경험은 그 기술이 현실의 전투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기는 기술만큼 운용 신뢰성과 공급 신뢰가 중요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천궁2가 패트리엇을 몰아내고 세계 방공 시장을 차지할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면 너무 빠릅니다. 계약이 늘어난다는 것은 동시에 더 어려운 시험이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생산입니다. 계약이 늘어날수록 유도탄과 레이더, 발사대 등을 약속한 일정에 맞춰 생산하고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산에서 수주액이 커지는 것과 실제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가와 생산 능력, 납기 관리가 따라주지 않으면 대규모 수주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속 지원입니다. 중동의 운용국이 늘어날수록 정비와 교육, 부품 공급, 소모된 요격탄의 재보급 체계까지 함께 확대해야 합니다. 방공무기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수십 년에 걸친 운용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천궁2 하나만으로 모든 공중 위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방공망에는 더 높은 고도의 탄도미사일을 담당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낮은 고도로 침투하는 순항미사일과 드론 같은 위협을 상대할 다른 전력도 필요합니다. 결국 천궁2의 진짜 가치는 혼자 모든 하늘을 책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자기 영공을 여러 겹의 방어망으로 만들 때 그 가운데 중요한 한 층을 차지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다음 체계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하이사업청은 2025년 9월 항해세스의 목체계 개발 사업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천궁2보다 요격고도와 탄지거리, 동시교전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업에는 약 8,68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개발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동의 밤하늘입니다. 레이더의 위협 표적이 나타납니다. 달사관에서 미사일이 수직으로 사출됩니다.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됩니다. 빠르게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향해 돌진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천궁2의 이런 모습은 주로 한국의 시험과 훈련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동에서 실제 운용되는 무기가 됐습니다. 천궁2가 중동에서 팔리는 이유를 단순히 가성비가 좋아서 라고만 설명하면 절반만 모른 겁니다. 이 무기가 파고든 틈은 조금 더 복합적입니다. 미사일 위협은 커지고 있는데 기존의 고가 방공체계만으로 모든 핵심 시설을 촘촘하게 덮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방어 성능을 포기할 수도 없는 나라들. 천궁2는 그런 수요가 커지는 시장에서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후발주자가 기존 강자를 상대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반드시 상대의 무기를 통째로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방공망과 함께 운용될 수 있는 자기 자리를 하나씩 확보하는 겁니다. UAE에서 첫 해외 운용국을 만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0개 포대 계약을 확보했습니다. 이라크까지 수출국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실제 작전에 투입된 사례까지 알려졌습니다. 결국 천붕2의 진짜 승부는 미사일 한 발의 성능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계약한 물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운용국을 얼마나 오래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국의 다층 방공망 안에서 얼마나 확실한 역할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해질 겁니다. 한국의 미사일이 세계의 기존 방공체계를 한 번에 밀어내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세계 방공시장의 빈자리를 하나씩 자기 자리로 바꿔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